예, 우리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제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나 봅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소비가 늘지도 않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방희입니다. 자, 우선 그 최경환 부총리가 며칠 전 조천 강연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 떨어지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이게 그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이 디플레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동안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빼면 사실상 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김방희 소장님. 네네. 이 물가가 이제 뭐 올라도 걱정, 이렇게 떨어져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물가가 뛰지 않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예.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예.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불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뛰는 거,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 재분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예. 빚이 많은 분들,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을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좀 득을 보죠. 예.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은 실업만 양산하니까 좋은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디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걱정을 좀 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서운 거죠. 네.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거냐?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성장률 역시 또 물가 하락률 역시 두 달 연속으로 이제 떨어지면 예.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이다 혹은 경기 침체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4분기 성장률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0.4%니까 예. 지난해 4분기 예. 공식적인 불황이나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선진국 얘기들이 그렇고요. 우리는 사실 외환위기 직후를 빼고 나면 굉장히 고도 성장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나라거든요. 예.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조업하고 수출인데 예. 이거 역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불황이다. 아. 이게 걱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하는 물가는 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지표상 물가와 체감하는 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물가 통계와 관련해서 늘 벌어지는 논란이긴 합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보자면 예. 물가 지수라는 거는 어쨌든 그 물가를 대표하는 품목들을 한 바구니에 바스켓에 몰아놓고서 그 가격 변동을 가중치를 줘서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구입 빈도가 높거나 예. 또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늘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설령 이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 품목도 바꿔보고 예. 가중치도 바꿔보는데 그렇다 그래도 체감 지수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럼 어떤 품목에 가장 민감한가를 생각해 보면 전월세 가격 같은 어떤 주거 비용이라든가 네. 농수산물 가격 같은 신선식품 예. 가격 변화 같은 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가격 변화는 우리가 직접 경험합니다만 아주 즉각적이고 크게 이제 나타나죠. 예. 뭐 전세가 30% 뛰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가 지수에는 이게 늘 뒤늦게 작게 반영이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당장 최근에만 해도 이사하려고 전월세 가격 알아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테고요. 예. 또 대보름이라고 이제 부럼 사러 갔다가 예. 가격이 뛰어서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2월 물가 지수는 실질적인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믿게 되지도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울한 경제 지표가 이제 문제는 20, 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소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지난달입니다. 네. 0.7% 증가했고요. 이게 모든 연령층을 비교해도 이 젊은 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 연령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예. 대개 한 5% 정도가 뛰고요. 전통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40, 50대들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가구주 연령별 소득 통계를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30대가 소득 증가율이 0.7%로 사실상 0%로 이제 소득이 정체돼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5, 60대 소득 증가율은 꽤 높습니다. 7%, 4% 각각 그런데요. 이 수치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 60대가 높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로 내몰려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해서 좀 쉬어야 될 나이인데 네.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뭐 질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비 또 백화점 파트타이머 같은 데 이제 가면서 소득이 생겨나니까 이제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면이 있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20, 30대는 실업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거나 없어지거나 그나마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게 되면서 소득 증가율이 정체 상태를 빚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워낙 일자리를 갖고 가는 2세대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고속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2세대야말로 갓 일자리를 새로 구해서 소득을 막 늘려나가는 세대니까 어떤 경제의 활력을 상징하는 세대인데 정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지금 청년 실업률이 9% 정도로 나오는데 30대가 포함 안 된 20대 이하입니다. 실질 청년 실업률이 이제 22% 가까이 된다 이런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20, 30대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 경제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이제 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좀 올리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경제 특히 내수가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에 따르고 또 오죽하면은 그 임금을 과거 지난 3년 평균치보다 더 올리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오바마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오바마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임금을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하다는 입장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다소 좀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임금 인상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가구의 소득을 늘리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 제로의 20, 30대 가구들이라든가 또 일자리로 강제로 내몰리는 5, 60대를 겨냥한 정책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법인세 포함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운 가구의 소득 보전, 즉 어려운 가구들이 돈을 좀 만지게 해주는 데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출발점이라면 좋게 평가하는데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했던 일들이고요. 그걸 따라하는 거라면 그것 말고도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좀 우리 실정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냥 따라한다는 점에서 리틀 아베노믹스나 리틀 오바마믹스처럼 그렇게 좀 신선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게 말이죠.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올해 임금 협상을 앞두고 각 기업의 그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내놨는데 1.7%입니다. 사실 그냥 올리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한 거고요. 삼성은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정부가 이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임금을 3.8%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좀 더 지도를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행정 지도로 이게 해결될 문제면은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금을 결정하는 건 기업이고 그런 점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가 정부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임금 인상안이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데 첫째는 어쨌든 그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실기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게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곳간에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게 2010년경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이후 주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은 동결하는 추세, 그리고 일자리는 줄이겠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 우리 기업들 곳간 사정이 좋았을 때 이때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의미 있고 신선한 정책이 됐을지 모르는데 조금 실기했다. 그러나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보전에 정부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예.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500 시급이 5,580원이죠. 80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제 키를 쥐고서는 기조를 잡았고 야당과 노동계에서도 지금 당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사실상 경제계만 또 소가리를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그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꽤 올렸습니다. 예. 매년 7% 이상 성장시켜서 이제 5,580원 시급을 만들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약간 그 충격 요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베노믹스라는 것도 사실 그냥 돈을 푼다가 아니라 2년간 2배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정도의 충격 요법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충격 요법을 써야 되는데 그럼 몇 퍼센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실제 늘어난 소득을 소비로 돌릴 만큼 우리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행동과 생각을 바꿀 거냐.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하던 한 7% 성장하는 걸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네. 워낙 가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웬만큼 올라서는 이걸 빚 원리금 갚는 데 쓰지 여력이 있어서 소비에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일단 상징적인 최저임금의 저항선이라는 게 시급 6,000원 정도일 텐데요. 6,000원을 만들자면 올해 7.5% 최저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사실 2년간 7% 이상 성장시키는 와중에도 기업계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7.5% 이상 충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예. 소비까지 늘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립서비스 정책으로 끝날 거냐, 예.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예. 꽤 많이 올리지 않으면, 즉 7.5% 이상 올리지 않으면 그 정책 효과 자체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법도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은행 이자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도 좀 더 좀 낮추기를 은근히 이제 물론 뭐 이제 그거는 한국은행의 이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낮추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방향성 면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실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금리 인하 역시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가 2%고 2013년 1월에 2.75%에서 2%까지 쭉 내린 상황입니다. 물론 예. 시차가 있습니다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2.75%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없습니다. 2%라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조만간에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더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여력은 많지 않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도 체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예.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인하 여력이 있던 시절에 금리 인하 효과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시절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복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경제정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재정을 이제 조기에 집행하는 거, 그리고 예. 금리 인하라는 두 가지 카드가 정부가 가진 경제 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제가 그걸 그렇게 비유하는데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에 가속 페달이 두 개가 있어서 그걸 밟는 거죠. 근데 예. 실제로 안 밟은 게 아니라 많이 밟아봤는데 속도가 예. 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어서 그런데 예. 하나는 엔진의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 동력이 식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그나마 약한 엔진의 힘을 차체 전체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장 부품이랄까요? 그런 거에 문제가 생겨서 그 미약한 힘도 아랫목에만 이제 예. 전달이 되고 윗목에만 전달이 되고 아랫목에 전달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예.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성장 동력을 이제 살리려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라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고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만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 예. 그게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념이라든가 정치 공약의 함정에 빠져서
무슨 이제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좀 보전해주자. 그래서 예. 더 쓰게 해주자. 예.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걸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요. 복지 혹은 분배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은 복지나 분배도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 중산층 이하가 소득을 좀 보전해서 돈을 좀 만져서 예. 돈을 좀 쓰기 시작해야 그나마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그런 아주 판에 박힌 경제 정책에 대한 틀을 좀 벗어서 예. 보다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정책 당국에 대해서도 조금 초점을 잃은 게 아닌가. 인기 있는 정책들을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지도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겠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